메타버스 안에 집을 줬어요. 쓸모가 있나요? 쓸모가 없으니 그게 무슨 경제야 라고 하지만 만약에 메타버스 안에 집을 지은 게 가치가 있다라고 먹이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게 경제인 거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창조,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건 결국 생산과 소비거든.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거는 경제예요. 우리 싸이월드에서도 방을 꾸미고 아니면 아이템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킨도 사야 되고 음악도 사야 되고 그건 도토리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의 메타버스에는 이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말을 한 거는 현실의 산업 혹은 경제에 이런 메타버스 기술들을 저희가 덧붙일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메타버스가 뭐 그 안에서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체가 뭐 가상 경제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무조건 안에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를 아까 속성을 제가 말씀을 이제 몇 가지를 드렸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시간 체계와 경제 체계를 갖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죠. 그 세계가. 모여봐요 동물의 숲 같은 거, 모동숲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해지면 거기도 해지고, 거기가 9시면 이제 잠자야 되고 똑같아요. 근데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뭐냐면 그 안에서 유저들이, 뭐 NPC도 있겠지만 유저들이 들어가서 무엇인가 행위를 해요. 나쁜 놈을 죽이든 전투를 하든 힘을 합쳐서 뭐 집을 짓든 그러면 무엇인가 했다라는 거는 그 행위 자체가 결국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고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겠죠. 그리고 그게 가치가 있거나 없거냐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되냐 안 되냐가 차이가 날 수 있을 거고 메타버스 안에 집을 줬어요. 쓸모가 있나요? 쓸모가 없으니 그게 무슨 경제야 라고 하지만 만약에 메타버스 안에 집을 지은 게 가치가 있다라고 먹이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이게 합의가 된다면 저거는 내가 나 저 집에서 살고 싶어. 내가 살게. 예를 들어서 모동숲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갤러리를 꾸미고 동물원을 만들고 쪽관을 만들죠. 고기 막 열심히 잡잖아요. 막 조개 캐고. 그거 왜 해요? 재밌어서? 재밌어서도 하겠지만 그 노동을 통해서 집을 꾸미고 섬을 꾸밀 수 있는 크레딧을 얻을 수가 있어요. 코인을. 그걸 팔아서 코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섬을 내가 예쁘게 꾸밀 수 있으니까. 그게 경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창조,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건 결국 생산과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거는 경제예요. 그게 비록 가상이든 디지털이든 상관없이 우리 싸이월드에서도 방을 꾸미고 아니면 아이템을 사야 되잖아요. 스킨도 사야 되고 음악도 사야 되고 그건 도토리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의 메타버스에는 이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페토에도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있고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도 사실은 유저들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만 내는 게 아니라 만든 거를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됐고 왜냐면 누군가 필요로 하니까 그 세컨라이프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교환도 할 수 있었고요. 세컨라이프 같은 경우는 화폐도 있었어요. 린든 달러라고. 그리고 린든 달러를 실제로 교환해주는 환전소도 있었고 실제 뭐 달러였겠죠? 달러로 환전을 해주는.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10만 로블록스가 만들어지면 실제 리얼머니로 환전돼줍니다. 그게 한 35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거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의 차이가 있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제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현실 세계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 내가 있으니까. 아까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게 현실에 있는 나. 현실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 사실은 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 디지털 세상에. 그러면 현실에 있는 거에서 그 경제 체계를 얘기할 때 어떻게 그 화폐나 경제의 흐름이 생기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 경제는 현실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만 주고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떴을 때 비트코인은 어디에서 그 경제의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느냐. 사실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세상에서 주고받는 거에서는 별로 가치가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 별로 생태계가 없으니까. 그럼 어디서 그게 막 그렇게 크게 올라가냐면 현실 세계, 우리가 피앗 월드라고 얘기하죠. 피앗. 현실 세계에 있는 돈이 크립토 월드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살려면 현실의 돈을 입금을 해야 돼요. 교환소에다 넣어서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결국은 이 경제가 어떤 경제가냐, 현실과 가상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경제가 있을 거고요. 가상세계와 가상세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가 다 연결될 수도 있고 기존 경제는 현실과 현실의 실물 경제 간의 교환과 연결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디지털 세계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적인 거는 싸이월드 같이 도토리를 사기 위해서 현실에 있는 리얼머니를 입금을 하고 도토리를 사는 경제. 네. 그리고 그 도토리를 가지고 스킨을 사고 아이템을 사는 소비 경제. 그리고 디지털과 디지털 안에서 경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안에 가서 유저들이 열심히 땅을 파고 집을 져요. 노동을 하면 이제 뭔가 생기죠. 그 집이나 아이템을 누군가 팔아요. 그럼 이제 로벅스를 받기도 하고 뭔가 코인을 크레딧 받겠죠. 그럼 이거는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왔다 갔다 하는 경제인 거죠.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현실 머니로 환전할 수 있으니까 현실 경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죠. 마인크래프트는 환전이 안 돼요. 법적으로 여기에서만 쓸 수 있게 막아놨죠. 그러면 디지털 또 디지털 경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뜨고 있는 NFT 같은 거. 내가 NFT, 블록체인으로 NFT로 민팅한 작품을 사겠다. 오픈시에 있는 작품을 사겠다. 내지는 디센트럴랜드 안에 NFT로 만든 작품들이 있다. 그럼 작품을 살 때 이더리움을 갖고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더리움을 내가 채굴을 하지 않았다면 갖고 있지 않겠죠. 그럼 그걸 구매하기 위해서 현실에 있는 돈을 입금하고 이더를 사고 그 이더를 가지고 NFT를 구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 경제 체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이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상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버추얼 이코노미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가상경제에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NFT 같은 경우는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작동을 한다고 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거를? 사실은 이제 NFT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알고 싶은 대로만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나 먼저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는 속성,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시작부터 인터넷의 연결, 디지털 이 두 가지의 본질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여기서도 본질이에요. 그러면 디지털이 그동안 우리 산업을 엄청나게 성장시키고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디지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강력한 속성 때문인데, 첫 번째, 무한히 전송해도 한계 비용이 제로다. 그러니까 제가 10,000명의 친구한테 mp3를 보내도 제 mp3가 없어지지가 않아. 한계 비용이 없는 거죠. 무한 전송.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한 복제. 무한 전송, 무한 복제를 통해서 디지털 컨텐츠가 그동안 엄청나게 산업을 만들었죠. 무한 전송, 무한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로 만든 영화. 그러면 그 디지털 영화의 가치는 그 컨텐츠에 있는 거지 디지털로 만들어진 포맷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디지털로 만들어진 뭔가를 갖고 있다고 10년이 지나서 그게 비싸질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냐면 디지털은 어차피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F 하면 여러 개 복사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디지털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NFT가 만든 변화가 그 무한 복제, 무한 전송의 제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유일성, 그 다음에 진위성, 소유성, 세 가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기술인 거잖아요. 이 블록체인, NFT 기술이. 그래서 디지털로 만들어진 파일인데 복사할 수도 있어요. 복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본이 뭐라는 거를 증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진위 여부도? 네, 진위 여부도 있다. 그러니까 유일성과 진위성을 한꺼번에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소유성까지도 증명을 해줄 수 있다 보니 그동안 디지털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이 무한히 카피해도 괜찮다 보니까 이제 자산의 개념이 없어.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자산이 가치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걔는 NFT는 아니에요. non-fungible 아니라 걔는 fungible이거든요. 대체 가능하죠. 1비트코인과 1비트코인이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이제 2,400만 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NFT는 그 유한성을 굉장히 축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NFT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에서 100개를 만들겠다, 10개를 만들겠다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본이 일련번호를 매길 수 그렇죠.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30개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약을 줄 수 있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으로. 그래서 그걸 적용하면 디지털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가치를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상과 가상의 경제, 가상과 현실의 경제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속에서 조금 더 뭐 가상의 것들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NFT의 기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지면 대표님 책 제목처럼 이제 가상 경제 시대가 온다면은 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상 경제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어떤 게 될까요? 제목을 사실 이렇게 썼지만 가상 경제는 와 있어요. 이미 우리가 20년 전에 뭐 리니지에서 아이템을 돈 주고 사고 뭐 이럴 때부터 가상 경제는 존재했고요.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를 살 때 가상 경제는 존재했고, 그러니까
디지털과 인터넷이 존재하는 순간 이미 네네. 가상경제는 만들어져 있었다. 이미 미래는 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SF 소설에서 얘기하듯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얼마만큼 커지고 얼마만큼 보편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대중성을 띠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커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생태계가 전 세계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나 페이스북, 구글. 그 광고비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디지털 경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광고가 오프라인 광고만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안에서의 광고가 그들에 의해서 다 독식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상 경제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디지털 경제의 서브셋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는 이미 우리에게는 크게 와 있다. 디지털로 앱을 사고 스마트폰으로 앱을 사서 다운받고 넷플릭스를 구독해서 매달 얼마씩 내고 넷플릭스를 보고 아마존 프라임을 보고 하는 게 이미 디지털 경제인 거죠. 근데 그 디지털 경제에서 버추얼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가상 세계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일어나는 그 규모와 패턴들, 양상들이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담으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미 로블록스에서도 10만 불 정도, 1억 이상을 버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000불 정도 버는 유저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네. 그 얘기는 가상 경제가 이미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도느냐? 그런 식으로 도는 겁니다. 로블록스 안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그동안 가상 경제의 크기는 사실 이제 이 두 가지의 연결성이 얼마나 나오냐에 딸려 있는데 현실 경제, 실물 경제에서 가상 경제와 얼마나 이제 주고받는 교환 가치가 커질 것이냐, 또 가상과 가상 사이에서 주고받는 교환 가치와 규모가 얼마나 커질 것이냐, 두 개가 지금 같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디지털 투 디지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를 큰 경제 규모라고 말하지 않았었죠. 현실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냥 워크래프트 안에서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그거 가진 애가 막 성을 할 때 뭐 길드의 뭐 리더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한들 살 때 돈은 들어가지만 그거 자체가 실물 경제에 연결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뭐 경제가 커 이렇게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오픈월드 기반의 수많은 메타버스들은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교환하고 판매하고 실물 경제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까지 열리면서 그거를 주력적으로 이제 좀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나 NFT 기반의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들 그리고 이제 크레딧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런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규모나 이제 적용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우리가 가상 경제라고 하는 것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제 점점 커질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점점 비용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플레이어들이 또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스노우볼처럼 같이 계속 이제 레버리징 되면서 한쪽이 한쪽을 견인하고 또 한쪽이 한쪽을 견인하면서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주신 정리를 해보면은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하는 산업들은 사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희가 상상을 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C세대가 뭐 메타버스 안에서 돈을 벌고 로블록스 안에서 돈을 벌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무대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디지털 경제라는 게 크게 다른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색안경을 끼고 무슨 메타버스에서 돈을 버냐 그게 사이버머니다 이렇게 볼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궁금한 게 뭐 어떤 기업들은 온라인에 좀 적응을 해서 그래도 전통적인 오프라인 리테일 기업들 중에서 온라인에 적응한 기업도 있고 못한 기업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 적응을 좀 못했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기업들이 바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좀 활용을 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온라인을 거치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가는 사례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과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들이 전기차나 자율주행 자동차로 바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양산 라인이 있고 내연기관을 만드는 파트너들이 있고 생태계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걔네들을 다 쳐내고 새로 전기차 만드는 걸 만들어서 여기다 몰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지션 하는데 굉장히 매몰 비용도 높을 뿐더러 이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러자니 이쪽이 영향을 받고 저걸 가자니 또 이게 문제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선택과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곳은 디지털로 딱 바뀌었을 때 디지털이 없잖아요. 없죠. 처음 만들 때는 사실 매몰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런 사례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삼성이 어떻게 소니를 이겼느냐라고 했을 때 소니는 아날로그 기술의 아주 대가였죠. 레거시가 있어요. 엄청나게 있었던 기업이고 아날로그로 만든 뭐
모니터라든가 또 화상 색깔 뭐 광학 기술 이런 거 엄청나게 좋았고 뭐 영상 기술 엄청 좋았고 근데 디지털로 딱 트랜지션이 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이제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회전을 턴오버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삼성은 아날로그에 뭐 없어요. 경쟁력이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근데 디지털이 시작되니까 쉽게 디지털로 들어갔던 것처럼 인터넷이 시작될 때 인터넷이 아무것도 없었던 데는 쉽게 인터넷 시작한 거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이 시작될 때는 또 그게 없었던 곳들은 또 쉽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그 전환을 빨리 하느냐 이슈인 거죠. 그래서 전통 기업들이 힘든 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새로 나오는 것과 핏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 비용이 높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새로 등장하는 곳들은 전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모든 걸 새로 먼저 만드는 게 이제 승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빅테크 기업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는 전환을 굉장히 잘한 기업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초기 선점 기업인 거죠. 전환을 아직 안 해도 됐던. 근데 페이스북이 VR 기업인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전환이 될 것을 미리 이제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앞으로 VR로 하드웨어 컴퓨팅이 바뀌게 되면 그 시장을 우리가 먹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데도 이제 메타버스 쇼룸을 낼 수도 있는 건데 그 쇼룸에서 쇼핑하고 물건 고르면 그냥 물류창고에서 바로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 기존 건물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매몰 비용으로 포기를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좀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그 두 가지의 장단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잘 조합을 해서 경쟁력을 만드냐. 그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걸 못하고 장점을 살리지 못하면 이제 각각의 개별적으로 놓으면 이제 중복 투자가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고 아무것도 오프라인에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에다가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오프라인에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창고만 있으면 물류 시스템 태워서 주문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존에 뭔가 있었던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그런 속성을 그대로 그냥 인수받는 그런 변화이면서 그것이 시공간적으로 확증되는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터넷이 만들어낸 변화가 어마어마했죠. 지금 전 세계 수십억 개의 사이트들이 지금 만들어졌고 우리 인터넷 없는 삶은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크기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크기요? 네. 인터넷의 끝이 있나요? 아니, 없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그 한계와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기존의 인터넷은 사실은 공간적 개념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라기보다는 평면의 정보의 레이어로서의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을 쓰지만 페이스북도 정보인 거죠. 2D 스크린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창의 사이즈는 우리 뭐 13인치, 12인치짜리 스크린이지만 그 안의 세계는 사실 무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는 그 2D의 그 인터넷에 연결된 2D의 세상을 3D, 4D 차원을 다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차원 자체가 확장이 되는 거죠. 공간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그래서 시공간의 확장 내지는 현재 현실과 어떤 새로운 정보의 결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터넷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데 디지털로 만들어진 인터넷 크기를 메타버스 역시 가늠할 수 없으면서 차원이 늘어나니까 이제 우리 SF 영화에 보듯이 이제 평행 우주가 많아지는 멀티 유니버스가 되는 그런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SF 소설처럼 꿈꿀 수도 있겠죠. 네, 지금까지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듣고 또 메타버스 경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라는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디지털 문화, 디지털 사회에서 조금 더 확장되고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게 돼서 저는 오히려 좀 메타버스를 이해를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이게 너무 막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막 개념 같았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에서 좀 더 확장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술들이 페이스북 처음에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좀 발전을 해왔는지도 듣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만들어갈 그런 가상 경제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까지 들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